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도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트럼프 취임하고 어떻게 보면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미증시. 네네. 네, 3대 지수는 물론이고 뭐 러셀까지도 일제히 환호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애플은 조금 뭐 맞아요. 밀렸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과거에 대선 이후에 뭐 첫 해, 두 번째 해, 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자, 이번 대선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고 자, 앞으로 남은 2025년, 2026년도 아마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좀 있을 텐데 네. 자, 오늘 또 미국 주식에 관련된 또 맞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시장도 뭐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그래도 양시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작년까지도 미증시가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일단 트럼프 취임 후 첫 거래일은 출발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이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수상한 해외 주식 한동혁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네. 부장님 보면 이번 주에 안경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저희가 요거 얘기하는 네. 순간 3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예, 네. 오늘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예,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요거 오늘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뒤에 가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어디 가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오늘 그럼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과거 이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인플레이션, 네. 예,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해드릴 때 그날 밤에 바로 미국 경제지표 중요한 CPI가 오픈이 됐었고 그 CPI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날이 가장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2.45%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좀 과도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들이 저는 조금씩 제거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를 드려왔거든요. 네. 뭐 좀 부럽습니다. 뭐 우리나라 방송 3사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다 일제히 생중계를 했고 동시 통역을 했고 사실 이러한 광경에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도 잘 안 보는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동시 통역으로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부럽기도 했고요. 뭐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였던 것 같죠. 뭐 취임식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뭐 별로 다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뭐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한 거고 뭐 역사적인 속도로 진행한다고 하나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그렇게 뭐 충격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경제 지표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뭐 채권 시장 이어서 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 지난 수요일 방송이었어요. 뭐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는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날 나왔던 코어 CPI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우리가 이 물가를 규정할 때 지금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물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는 명확하게 미국 주식 포지션을 좀 포트폴리오로 늘려갈 수 있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루 뒤에 나왔던 뭐 리테일 세일즈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오늘도 나와요. 오늘 내일도 나오는데 특이사항 없이 진행이 됐고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는 그 우려감을 꼭 덜어내셨으면 하는 그 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아이엔 캐피탈 파트너스 지난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 때 자료인데요. 그 왼쪽이 코비드 19 때 CPI가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상황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CPI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물가 급등은 사실 전쟁급의 물가 급등을 겪었던 거였어요. 예. 그 이후에는 이 공급망이나 또는 수요도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 진행 과정 속에 뭐 일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침이 있을 뿐이지 예. 그거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의 어떤 인플레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입니다. 올해
최근 자료까지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PPI 지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중국의 생산물들이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고 꽤나 큰 부분의 이제 소비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빼면은 지금 현재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뭐 실험도 그렇죠. 해보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낮은 게 사실 미국의 CPI 지표의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 지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물가를 측정하는 이 미국 물가 바스켓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 NH 자료인데요. 상승률이 항목별로 2%를 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24개를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지표가 조금 뭐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확산되는 경로에 있는 물가 상승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방위적인 인플레 리스크가 아닌 뭐 일시적인 인플레가 좀 자극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유가 때문에 잠깐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행정명령 중에서 강조를 했던 게 지금 멕시코 쪽에 이제 국경에 네. 군대를 파견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유입되는 걸 막게 되면은 고용 사정은 또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도 높아질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등장할 수는 있으나 이게 대세적인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연준에서도 우려하는 게 과거 이제 뭐 예를 들면 1970년대에 그 낙타 등을 좀 우려하고 있잖아요. 뭐 금리를 내렸다 보니까 다시 또 인플레가 급등하고. 근데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혹시나 금리 인하를 했는데 톡 건들면은 또 경제 상황이 좋으니 다시 또 확 튀어오르는 거 아니야? 요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연준의 정책을 뭐 비판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좋고 잘못하면은 경제 발전을 해할 수 있는 인플레가 나는 거를 이제 방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연준의 정책들이 가야 될 터인데 네네. 그냥 막연하게 좀 시장과의 소통은 이제 금리 인하기야, 금리 인하 사이클이야 대세적으로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 FOMC에서 작년 말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명확한 그 조정 시그널을 좀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을 다시 한번 이제 언지를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때는 그 조정 가능한 인플레가 나는 건 괜찮다 발전 속에서. 그럼 정반대의 상황, 경제 발전이나 지표는 안 나오는데 뭐 인플레도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굉장히 활기 없는 경제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경제 발전 속에서 호지표 속에서 인플레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인플레 당연히 있겠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컨트롤되는 인플레 속에서 있는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연준도 그에 대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나오는데 시장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금리도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래도 4.5%대까지 10년물. 그렇죠. 네. 취임을 앞두고 나서 좀 그래도 맞아요. 안정세를 좀 취하고 네. 있는데 뭐 절대적으로는 예. 높다라고 볼 수 있어도 그동안 올랐던 거 생각하면 많이 최근에 안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좀 과도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설사 5%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뭐 채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기회를 살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S&P 500의 중위값 퍼가 한 17배에서 18배 정도니까 한 20년도 내에 원금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장기 국채를 사는 게 맞냐 뭐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NH FICC 하우스의 뷰도 그렇고 지금의 국채금리 급등은 굉장히 좀 과도했다라고 역시 보고 있거든요. 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승원 채권 전략 애널리스트 저 이 보고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뭐 최근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 1월 17일이었어요. 미국 재무부 디파트먼트 트레저리고요.
PD사는 프라이머리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항상 채권에 대한 그 시장 요통을 고민할 때 먼저 프라이머리 딜러사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그 설문지 같은 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미국채 수급 여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를 과도하게 많이 찍어서는 금리가 시장에서 안정화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에 대한 그 사전적인 주의는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거는 사실 23년도 3분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그 23년도 하반기에 1조 달러 채권 발행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의 현금 잔고가 48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거의 바닥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500억 달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현금 잔고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수준에서 지금 재무부와 그 프라이머 딜러사, 채권 딜러사들 간의 협의도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채권 금리 급등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장기금리 결정 3요소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실질 중립금리,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프리미엄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걱정을 반영하는 금리거든요. 네. 그 텀 프리미엄이 연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은 23년도 말에 그 금리 인상기에 있었던 수준과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팩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TGA 계정, 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미국 정부의 현금 보유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23년도 굉장히 바닥이었던 거와 달리 지금은 6,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허니문 기간에 빠르게 시행을 하겠지만 그 은행 관련된 투자은행 관련된 규제도 굉장히 철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의 IB들이 이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양이나 이것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IB들의 미국채 보유량이 예전보다 최고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 딜러사와의 협상들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투자의 대가 중에 대가로 한번 말씀드린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있습니다. 네. 본인 자금만 운영하는 이제 듀케인 캐피탈의 이제 패밀리 오피스 본인 자금만 운영하고요. 예. 연평균 30% 항상 유지를 30년 동안 해왔고 한 번도 마이너스인 해가 없었던 투자의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드러켄밀러. 네. 이 드러켄밀러가 CNBC와의 인터뷰를 한 것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이 트럼프 시대의 투자라고 하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강력한 미국 경제를 바탕으로 채권 금리는 좀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단어가 좀 있었죠. 그 higher for longer. 그렇죠. 시장 금리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채권 숏 포지션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더는 늘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에 긍정론자가 많긴 한데 그래서 조금 버블 징후라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그냥 좋은 개별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할 거고 AI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의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오른 거는 좀 과도했고 하지만 높은 수준에 유지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하지 못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그 발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의 기회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관련돼서도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최소 5천억 달러 규모의 그렇죠. 네, 투자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관련돼서 AI가 계속 가나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리고 그 그 많은 투자로 인해서 네. 암 시장을 좀 우리가 정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그런 제약 바이오, 또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차츰 또 맞아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에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첫날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이냐 아니면 그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냐 그렇죠. 관심이 모아졌는데 보셨어요? 철회의 사인하고 펜 관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쇼맨십이 기본적으로는 방송인이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능쇼에서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요즘에 좀 보게 되면
저는 뭐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트럼프 가족들도 되게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네. 막내 아들. 뭐 암호화폐 시장에 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랄까요? 뭐 루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일기 때 굉장히 어렸는데 이제 예. 대학생, 그러니까요. 예비 대학생 뭐 이라고 해서 이번에 젊은층 겨냥에도 상당히 좀 일조를 그렇죠. 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번 2기 때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포함해서 뭐 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그렇죠. 했는데도 이렇게 뭐 얘기들이 예. 많습니다. 부장님은 이번 취임식 뭐 이제 이틀 째잖아요. 예. 그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트럼프 취임식 관련해서는 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조금은 남들은 좀 잘 보지 않는데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반응들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단상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바로 미국의 골든 에이지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 재밌게 봤던 거는 여기서도 이제 인플레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미국 우선 정책으로 국경 강압이 물가 대처를 꼽으면서 대내 정책에 사실 주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취임식 연설에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비축하고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정책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보여줬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봤었던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지적하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거는 대통령도, 그리고 베센트도,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IEPA, 뭐 이게 줄임말이 굉장히 길어서 어렵습니다만은 네. 뭐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라고 해서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런 행정 조치를 이 국제 비상 경제 관한법이거든요. 대부분 전쟁이 있었을 때 냈어요. 뭐 이라크 제재라든지 빌 클린턴 시기에 테러리스트 제재라든지 9.11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채권의 턴 프리미엄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전혀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행정명령 이 조 바이든이 했던 게 이제 AI가 결국에는 사람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규제를 하는 행정법안이 있었는데 그거 폐기했고요.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인간이 축적해 놓은 모든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책들, 데이터들은 AI가 학습이 끝났거든요. 더 이상 AI가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속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재밌게 본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이제 알리바바가 트럼프 취임식 전부터 홍콩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어요. 한 5%, 6% 오르고 어제도 좀 반응이 괜찮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중국에 대한 견제나 어떤 관세 수위가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시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것도 조금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주식인 알리바바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고 그 트럼프 취임식에서도 재밌게 봤던 언급이 미국에는 두 가지 성만 있다고 했습니다. 메일 앤 피메일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네. 이 성별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이 그라인더라고 하는 소셜 앱이 있습니다. 이게 LGBT 앱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이제 자신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시기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만 주가에 반응은 없긴 하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됐던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이 그라인더 같은 기업들은 조금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그라인더 외에도 요즘에 뭐 한국은 그 많이 이용하나요? 그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 아, 소개팅 응, 어플 소개팅 뭐 어플. 그런 것들. 예. 이거는 아무도 안 모르는 주변에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예, 저는- 연애에 대해서는 바보야 바보. 근데 예.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 저는 사실 잘 못 봤는데 많이들 아. 이용
이용하나? 예, 왜냐면 틴더 이것도 사실 그 매치 그룹도 아.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뭐 국내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네. 요즘에 왜냐면 궁금해서. 저출산, 혼인율도 뭐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많이 이용하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말씀해주신 그 여성 남성만 있다 이 포인트도 저도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이게 또 주식이랑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군요. 예. 네. 또 오늘 또 자, 이런 질문 하나 남기면 저희 3프로TV 챗 GPT에서 또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요즘 예. 분위기에 대해서 예, 예. 네,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축으로 또 봐야 될 게 고용지표 뭐 이런 건데 아, 고용지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고용 지표는 그냥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인 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실 멕시코나 이제 히스패닉 계열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사실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면 릴리즈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정책들을 해오면서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급을 채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노동자들이 이제 추방당하거나 사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제약이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 지금은 실업률 예를 들어 4%라고 하면은 그 4%조차 다 땡겨다 써도 지금은 사람이 없는 과정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고용 지표는 괜찮을 거고요. 뭐 이로 인해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단초는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그 핵심을 흔들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조정을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만 이런 고용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생각보다 더 과감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행정 명령은 내리지만 네네. 실무는 좀 다른 거죠. 네. 실업률 4% 정도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낮죠. 굉장히 예. 낮은. 네. 예, 절대치로 봤을 때도 낮은 상태고. 네. 예, 뭐 진짜 우려할 만한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살펴보면 예. 지금까지는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우리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밈코인. 민코인. 네. 예. 트럼프 관련돼서의 밈코인도 있었고 오늘도요. 멜라니아 여사, 네. 오늘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나 밈코인에서 나 몰라. 모른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 30 몇 %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폭락을 했는데 완전한 또 V자 반등으로 누가 어마어마하게 또 매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그러게요. 뭐 극단에 지금 치닫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사실 이건 정말 사무실에서 예. 저희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팀원 한 명이 그 윤석열 대통령 토큰을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토큰도 한번 보게 되고 했었는데 예. 사실 이런 뭐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그 생산성의 향상과 뭔가 유틸리티적인 측면, 유즈 케이스 측면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먼 현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자료에서 보듯이 이제 트럼프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대선 때부터 뭐 이미 민코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 솔라나 기반 위에 윤석열 토큰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예.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예. 이게 화이트 페이퍼 만들고 그냥 등록하면은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등록제 같은 그냥 만들 수가 느낌이거든요. 있어요? 개인들도?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화이트 페이퍼가 준비가 되면은 올릴 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누구나 예. 민코인을 양산할 수 있고 이걸로 정말 뭐 속된 말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거래소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예. 아셔야 되는 게 예. 꼭 이게 거래소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덱스라고 하는 분산화된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에서 지갑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갑끼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 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한 호가를 제출하면 그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팔 수 있는 호가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무 업비트나 네. 뭐 코인원이나 빗썸이나 이런 정식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예. 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걸 덱스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Exchange라 그래서 예.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호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그 거래 방식은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실질적으로 그 호가가 정확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굳이 우리가 뭐 비교를 한다면 주식시장에 뭐 비상장 주식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비상장 주식들도 이제 통일 주권이 발행된 거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예.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담보력을 갖고 그래도 신뢰된 기업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제가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토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과정을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감한 말씀 못 하시니까 네. 제가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는 코인들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변동성에는 진짜 조심하세요. 너무 네, 네,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이제 네. 살펴볼 부분이 그래서 뭐 주식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네. 기업 산업의 전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좀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를 떠나는 그게 대한민국을 떠나는 혁신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장표도 갖고 오셨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좀 뭐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뭐 네. 수상한 해외 주식이라 이제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해외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뭐 우리나라 토양에서 정말 잘 키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케이스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 주식이 되는 거겠죠. 장표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듯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쿠팡이 성장하는 동안 자금 조달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많은 기여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토종 자본이나 벤처 캐피탈이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네이버 웹툰, 이 티커도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사실 어떤 문화적인 카테고리를 만든 것도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IT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회계법인의 어떤 인터뷰를 좀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그 문의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에서 뭐 알 수 있는 뭐 야놀자라든지 토스 아시죠? 정말 2030의 메인 금융사가 된 토스의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는 뭐 미국 시장의 상장을 좀 트라이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신기술 기업들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상장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애지중지 키운 혁신 기업에 대한 몸값을 높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비상장 기업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미국 시장에 좀 멋있게 대비하는 것들도 선제적으로 좀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또 시청자분들께서 꼭 관심 있으신 게 뭐 과거에는 뭐 쿠팡, 뭐 네이버 웹툰도 있었지만은 이제 한국 기업인데 앞으로 뭐 미국에도 상장할 기업이 혹시나 있을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업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 해당 기업들의 공식적인 IR을 통해서 뭐 오피셜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걸 공식적인 의견이라고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뭐 야놀자라든지 야놀자도 이제 비전 펀드의 손정 회장의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쿠팡처럼 미국 시장에 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할 정도로 지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고 뭐 유사한 기업 뭐 인도의 야놀자라고 하는 메이크 마이 트립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자본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 오래 대비할 수 있을까 좀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인 이 네이버의 행보를 보면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이제 최수현 대표 취임 이후에 가장 그 굵직하게 했던 M&A가 미국의 포시마크라고 하는 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예. 너무 비싸게 비싸겠다. 샀다 뭐 이렇게. 맞아요. 그때도 환율이 1,400원이었거든요. 그쵸. 그렇게 환율이 높은데
뭐 수조 원을 들여서 네. 미국의 중고거래 업체를 인수했다고 뭐 이러한 네, 그 네. 반응들이었는데 그게 시장과 소통되면서 다 해소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네이버 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크림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있거든요. 한정판 플랫폼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뭐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사실 이커머스를 글로벌리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굉장히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기업의 행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듣고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네. 한 주 동안에 우리 미국 투자, 한국 투자자분들 미국 투자 현황은 어땠는지 이 부분 비롯해서 수상한 해외 주식 얘기 재밌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어땠는지 좀 볼까요? 네, 매매 좋습니다. 동향 좀 살펴봐 주세요, 부장님. 네, 네. 한 주간 우리나라 리테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어떤 거를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1등으로 올라왔네요. 오.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1, 2위로 순매수 결제를 1주 동안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이렇게 브로드컴까지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지난 시간 통해서도 좀 강조 드렸던 거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서로 깎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이 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영역이 사실 명확하게 비즈니스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AI 산업의 어떤 하드웨어 쪽에서 계속해서 저는 그 좋은 영역을 뭐 각자의 분야에서 차지할 것 같고요. 좀 유심 있게 보이는 기업은 이제 GE 베르노바 한번 언젠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에너지에 관련된 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그 발전을 만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용할 때도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도 그 성장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제 등장할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리스트에 없다가 음.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좀 저가 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좀 바닥에서 조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이 순매수 리스트에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는 존재를 좀 유추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늘 그 기업 중에 한 카테고리로 네. 이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고 있는 AI 글라스를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글라스. 이제 안경 네. 얘기 하나요? 예. 네. 제가 이 순간만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예. 쓰고 오셨죠? 예, 오늘 방송은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예. 다음 주에 쓰고 나오겠다 아. 예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 이제 부장님 만나 뵙자마자 이 안경이에요 이거다. 이렇게 예. 여쭤봤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겉에서 보면 그냥 일반 안경 같거든요. 제가 그 안경을 20년을 모았어요. 모으셨다고. 네. 모았다고요? 오. 네. 쓰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안경 컬렉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저 어떤 채팅창에 제가 보니까 부장님이 안경이 워낙 다양하니까 와 오늘 또 안경이 바뀌었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하도 이제 안경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모으셨구나.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안경 좋아하는 사람들 안경을 장으로 표현하거든요. 몇 장이 있어. 오,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장수로 표현합니다. 아 카드처럼. 네. 아니 네. 근데 안경 몇 개 있으세요? 그거 뭐 궁금합니다. 저도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안경 몇 개 있지? 예. 한 번도 안 세봤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네, 세어볼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냐하면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오. 네. 아. 20년 전에 샀던 첫 안경이 아직도 있고요. 아. 그때 좀 시대를 대표했던 안경들을 갖고 있을 만큼 예. 안경에 대해서 좀 진심입니다. 네네. 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안경을 볼 때는 그 살 수 있는 안경이 없어요. 웬만한 쉐입은 다 있어요. 그렇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요. 예. 네, 항상 처음 보는 거, 좀 예. 특이한 것들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이 메타 플랫폼
구 페이스북이죠. 주커버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AI 새로운 폼팩터, AI 글라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이거 뭐 홈쇼핑 아니고 광고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셔서 예. 그리고 이게 스마트 안경이다. 이제 그냥 소개해 주시는 차원인데 진짜 그냥 보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경이라보다는 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휴대폰까지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꼭 해야 돼? 인터넷 값도 비싼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꼭 그 와이파이까지 찾아가서 연결해가지고 카카오톡을 쳐야 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경도 지금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얼굴에 쓰고 있는 안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가장 중심인 게 AI 에이전트가 발현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에서 이 제미나이 최신 버전을 발표하면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네. 삶에서 AI가 같이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글 제미나이가 밝혔던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일하는 컴퓨터 화면을 AI 엔진이 보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그 화면을 같이 볼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 눈에서 보는 것들을 바로 인식하고 내가 눈에서 포착한 것들을 바로 이 안경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AI 에이전트가 과연 어떤 하드웨어로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할까 했을 때는 저는 단연 이 글라스, 안경을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안경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직관적으로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그거부터 소개해 주시고. 네. 가면 우선은 어때요? 이 눈을 대신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라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시각 장애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은 못 보지만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Hey Meta, 네, take a recording. 이러면 레코딩을 시작해요. 지금 아마 팀장님한테는 네. 들려요? 영어 해야 됩니까? 네, 저한테는 들립니다. 예. 저한테는 이 안경이 AI가 활성화되는 게 보이고 지금 반짝반짝 아마 표시가 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다는 프라이버시 불빛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 계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녹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저 오른쪽, 네. 오른쪽 그 위에 이렇게 그죠, 그죠, 레코딩을 맞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 얼굴 다쳤는데 운동화. 네, 이렇게 레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내 눈 대신 지금의 실생활을 포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레코딩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잘 찍는 기술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이 산의 풍경과 모습이 너무 멋진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사진으로 찍어주니까 그렇게 안 나와. 그게 바로 내 눈이 보는 거에서 캡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 눈과 사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항상 눈과 사진은 그걸 다릅니다. 느끼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AI 글래스를 통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네. 또 다른 몰입감과 현실감을 선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프로라고 하는 이 스포츠 액티비티에 많이 쓰이는 그 카메라가 뭐 연예인들도 이 버라이티 쇼 할 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안경 쓰고 다니면 그 연예인이 보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운동을 할 때 이 안경을 쓰고 나니까 훨씬 이제 다른 정말로 현실감 있는 나의 그 스포츠 활동을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촬영을 잠시 끄겠습니다. 네네. 촬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메타가 자랑하는 라마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AI가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I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보는 광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이렇게요. Hey Meta, describe what you see. 라고 하면 지금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걸 네,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소리 네. 들리나요? 소리 들리나요? 들려요? 네, 근데 그 귀로 들으실 때는 명확하게 들리나요? 명확하게 들립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라마가 얘기한 게 지금은 촬영 스튜디오 같고 우와. 두 명의 앵커가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진짜요?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언어의 장벽을 확실히 깰 수 있는 게 사실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그 실시간 통역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내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Hey Meta, 뭐 translate this text라고 얘기하면 보고 있는 거를 바로 이제 통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의 가장 그 현실화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 PC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이제는 AI라는 소프트웨어가 왔는데 이것을 처음 우리가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부장님께서 보시는 게 지금 스마트 환경이 그 다음 세대를 가져갈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어색했고요. 그렇죠. 저 비싼 처음에, 거를. 네, 처음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 애플 워치 같은 이 스마트워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왜 저 IT 디바이스를 또 팔 위에다 갖고 다녀야 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 콩나물 같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아, 기억나. 근데 지금은 선이 없죠. 오히려 반대로 가죠. 그 어. 예전의 감성을 넣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 있는 걸 MZ들은 쓰면. 선 있는 걸 쓸 정도인데 이 AI 글라스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전혀 특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냥 안경 일반 그냥 안경 안경 같아요. 같아요. 그 허들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저걸 어떻게 쓰고 지하철을 타? 맞아. 네, 저는 이거를 만나는 분들한테 AI 글라스라고 설명 안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나 활용 가치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20년 동안 안경을 컬렉팅하면서 여러 가지 안경을 써봤지만 실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썼던 뿔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 핸드메이드로 유명한 뿔테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가벼워요. 심지어 가벼워요. 가벼워요. 혹시 지금 방금 영상을 찍으시면서 여기 옆에 다리 쪽에 뭐 네. 발열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이 제품을 예. 그 충전을 해서 풀 충전 100%를 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 이제 제가 골프를 하면서 예. 다 켜놨거든요, 레코딩을. 오. 근데 전혀 발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 야. 발열감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현실로 다가온 AI 글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 광고 아니야. 광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예. 있다라고 너무 이제 소개를 신기하네요. 해주시는 건데 사실 예. 오늘 소개해주실 이제 해외 주식 기업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예. 네. 본격적으로 제 아이템 자랑 그만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예. 안경 네. 얘기. 장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025년도 CES에서 사실 AI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명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실생활로 다가온 저는 AI 제품이라고 보고요. 예. 홀리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도 이게 AI 글라스인데 글래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히 테크적인 제품 같지 않죠. 그냥 뿔테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 레이벤사랑 협업한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런 굉장히 그 우주인들이 쓸 것 같은 그런 폼 팩터, 그 외부 모습과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메타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드릴 때 이 하드웨어 사업부에서 이 세 가지를 만듭니다. 메타퀘스트죠. 메타퀘스트 2 있거든요. 되게 저는 재밌게 하는데 이런 VR에 몰입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가격 보세요. $399. 비전 프로는 거의 한 2-3천 불 정도 하죠. 맞아요. 이게 사실 메타퀘스트가 이 VR 기계를 가정화에 보급시킨 1등 공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VR 기계를 모두가 포기할 때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데가 메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레이벤사와 코어캄 모델이 지금 실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홀로그램을 표시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것도 뭐 무슨 특이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그 연예인 분들 중에 안경 되게 큰 거 쓰시는 뭐 하나 이상민 씨가 쓰는 정도의 뿔테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전혀 특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AI의 어떤 하드웨어들이 예전엔 이랬습니다. 이게 구글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도 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앞에의 모양들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지고 일상적으로는 쓰고 다니기엔 좀 그런.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제 뭐 요즘 말로 관심 종자 관종 정도 아니면 이제 쓸 수가 없는 제가 조만간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폼 팩터가 됐고 네. 진짜 많이 지금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때문에 떨어지고 메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좀 재밌죠? 22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실 메타라는 기업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고 우리 메타버스의 진심이야라는 걸 표명하면서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부로 계속해서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제 광고 관련된 이제 서드 파티 이슈도 좀 정보 제공에서 있었고 주가가 많이 한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이제 최고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
양상인데 이제 그걸 이끌고 있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입니다. 최신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단도 지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넷인컴 보실래요? 이익 같은 경우는 35%, EPS 같은 경우에는 37%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지금 그 역경을 딛고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요 EPS 영업이익단을 한번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142%, 156%, 91%, 58%, 26%. 이제 예전에 정말 그 욕먹던 비난받던 이 메타의 실적이 아닙니다.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테크 기업이고 비용 절감 되는 거 보세요. 분기별로 비용은 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선제적으로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한 것도 있고요. 사업부가 굉장히 효율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 광고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점이 R&D 비중이 이 빅테크 와. 기업 중에 제일 높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대비 매출액 대비 제가 R&D 비용을 GPT한테 추정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출처까지 네. GPT가 가끔 가짜 데이터도 얘기하거든요. 출처까지 표시를 했는데 R&D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R&D 비용이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실적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진 빅테크 기업의 상태로 회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스레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 메신저 아시죠? 왓츠앱. 맞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패밀리 앱스라고요. 패밀리 앱스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이런 AI 디바이스를 만드는 리얼리티 랩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부가 앞으로는 리얼리티 랩스가 아직도 이제 적자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네. 위쪽이 그 이제 앱들이 기반하는 패밀리 앱들이 기여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AI 글라스의 흥행과 더불어서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구간에 온다면 메타는 다시 한번 주가의 정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예전에 사실 안경부터 2022년 때 제가 메타 플랫폼스에 투자를 해서 제가 그때 방송 때 제 별명이 메타박이었어요. 그래서 메타박이라고 네, 지금. 메타박이 제가 그때 마이너스 68%까지 이제 이제 손실률이 네. 뭐 하면서 이제 뭐 많이 놀리고 뭐 울고 뭐 그때 욕하고 아, 뭐 하여튼 진짜. 그랬는데 어느덧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아직 갖고 계세요? 손실 다 많이 하시고 뭐 그때 그러신 제가 거예요? 10개월 물려 있다가 1%인가 2%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아우 참. 결국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그때 제가 팔고 났을 때 많은 주변에서 야 이제 시작인데 이걸 팔고 앉아 있냐 이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메타박이셨군요. 예, 근데 이제는 또 손이 선뜻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이 보니까 네. 또 옛날에 그 꿈틀꿈틀 되네요. 다시 사야 다시금 또 되나? 지금 다시 한번 제 시즌 2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저 안경을, 가격이 근데 네. 아까 뭐 물어보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소비자가 뭐 산다면 지금 환율로는 한 50만 원, 50만 원? 초반대면 살 수 예. 있고요. 이게 보시면 일반 렌즈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눈이 나쁘기 때문에 도수를 넣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안경점에 제가 맡겨서 이제 도수를 넣어서 렌즈를 따로 넣은 거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모두 이 안경의 템플이라고 하거든요. 이 템플 부분과 이 림 부분에서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충전 같은 경우도 그냥 안경집에 넣으면 예. 제가 갖고 오는 걸 깜빡했는데 안경집에 넣으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몇 시간 있나? 충전 속도 굉장히 빨라요. 오. 제로에서 100%까지 올라가는데 어. 한 15분 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 이 금방 녹화를 만약에 하면은 얼마나 가요? 녹화하면은 뭐 스펙상에는 음. 뭐 3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것보다는 좀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엄청나게 계속 레코딩을 돌려봤거든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는 좀 다 빨리 해보셨구나. 야. 지금 저도- 채팅창에 나와 있던 주요 저도 아마- 질문들 드린 거예요.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예, 가죠.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저도 저 예, 예. 안경은 알겠습니다. 관심이 가는데, 근데 뭐 그런 것도 공감은 해요. 뭐 몰카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보일 어. 수는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건. 네, 없앨 수 있죠. 아 그래요?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없고 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살 뻔했던. 무슨 말이세요? 농담이고요. 메타방님.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그러니까요. 얘기가 근데 저 나오고 그게 사실 네.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초상권 침해,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남은 모르니까 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 부분은 어쨌든 신기한. 너무너무 네, 신기하니까 진짜. 예, 저는 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메타만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또 기업이 있다고요? 네, 메타와 더불어서 꼭 기억을 해 주실 만한 기업이 바로 에슬러 룩소티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좀 네. 이름이 어렵죠. 프랑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요 스펠링을 보면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슬러 룩소티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메타가 이 AI 글래스를 만들 때 이 기업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에슬러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 이 기업은 무려 1840년대 창업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철종대입니다. 우리나라 철종대 창업한 프랑스의 그 렌즈 광학을 하는 기업이에요. 우와. 야, 그리고 룩소티카는요, 이태리어입니다. 그 이태리의 이제 안경 기업이고요. 네. 두 기업이 2017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슬러 룩소티카라는 기업 이름으로 지금 프랑스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예, 지금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스라고 하는 게 이태리어로 빛을 얘기하고요. 옵티컬 얘기하는 거죠. 광학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태생 이름부터 그냥 안경을 이야기하는 그러네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좀 잘 안 와닿는데라고 하면은 이 슈프림이라고 하는 그 스트릿 브랜드 아시죠? 네. 네네. 그냥 슈프림만 붙으면은 그냥 일반 콜라보 제품들이 가격이 뛰는데 맞아요. 슈프림을 인수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확장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VMH와 굉장히 유사한 기업이에요. 이 안경계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 독점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보시면 샤넬, 불가리, 전 시간에 봤었던 코치, 미우미우, 프라다, 이런 오클리, 그다음에 레이벤 이런 전 세계 명품 기업들의 글래스를 다 만듭니다. 자사 브랜드는 레이벤하고 레이벤하고 오클리고요. 레이벤하고 오클리. 네, 레이벤하고 오클리가 이제 자사 브랜드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체결해서 사실상 내가 프라다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건 룩소티카 제품입니다. 제니 씨가 착용한 샤넬 안경 룩소티카 제품입니다. 와. 그러니까 룩소티카는 사실 룩소티카라고 쓰지만 그냥 모든 안경은- 브랜드의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거의 전 세계 독점 기업이네요. 진짜 안경 쪽은.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경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잘 보이는 안경이 아니라 이걸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걸 명품 카테고리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테크 기업으로 발전 중입니다. 네. 한 가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네. 게 네. 2024년 CS였어요. 올해 CS 말고 2024년 CS에서 이 룩소티카가 참가를 하면서 이스라엘 기업인 그 보청기 기업을 인수를 해요. 누앙스, 뭐 프랑스어로 뉘앙스 뭐 그런 것 같은데 누앙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안경을 썼을 때 보청기 기능을 하는 안경을 내놓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보청기 끼는 걸 굉장히 그 선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시적으로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요. 근데 안경을 쓰는데 나랑 이야기하는 바로 앞에 상대방이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 들리는 보청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테크 기업들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비단 이번 그 메타와 협업한 AI 글래스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패션 카테고리에서 잘해왔던 기업인데 지금 IT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에슬러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진 다초점 렌즈, 그 다음에 예. 이 빛의 양에 따라서 선글라스로 변하기도 하는 변색 렌즈 이런 거에 다 시초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안경점 명동의 안경사 분들이 외국인들이 오면은 다 그 에슬러 렌즈를 해달라 그래요. 에슬러. 에슬러. 네, 예. 그냥 에슬러를 그냥 알고 있어요. 어. 그 다진 요점 렌즈의 대명사라는 것들을 그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에슬러, 그러니까 명동에서 안경테가 우리나라가 싸니까
살 때도 에슬러 렌즈로 해달라고 대부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대명사가 된 기업입니다. 네. 그런 기업이 한 번 더 IT의 힘을 AI 산업에 힘을 얻고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초입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최근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이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쓰고 계신 이런 스마트 안경 때문에도 어떤 그 좋은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그 보세요? 영향이 네. 좀 큰 것 같아요. 한 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우선 그 누앙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보청기가 결합된 안경을 24년도 CES에서 냈고 25년도 CES에서 이제 메타가 발표하긴 했지만 제가 쓴 안경의 새 버전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정말 잘못한 거는 패션과 기술을 접목시키지 못했어요. 아, 맞아. 우리는 패션이 없다. 대단히 얼리어답터 같이 테크스럽게 보이고 싶은 네.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예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 문법의 패션의 문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커버거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슬러룩소티카와 그 AI 글래스가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역작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스마트폰 초기와 굉장히 유사한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중국 아태평양 사업부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에슬러룩소티카의 주가를 견인하는 촉매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주셔서 진짜 더 와닿는 시간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네. 메타 플랫폼즈 에슬러 룩소티카 살펴봤습니다. 한동엽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못 뵙겠네요. 그 다음 주. 네. 제가 쉬는 날 잘 걸립니다. 그러게요.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뭐 힌트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팀장님 아시죠? 인도? 인도. 네, 맞습니다. 인도 딩동댕동입니다. 예. 아, 인도. 네, 인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뭐 다들 아실 텐데 예. 어떻게 투자해야 맞아요. 될지 이 몰라서 가장 중요한 네, 질문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인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인도 투자에 참 진심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생생한 핵심 투자 포인트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인도 기업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또 주요 기업들 최근의 실적은 어떨까? 이런 부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주식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글로벌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도 기업들도 요즘에 심심찮게 계속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근데 네.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지?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그쵸. 막연하게 느껴질 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세세하게 네. 세부적으로 완전히 네. 또 맞춤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언제 하고 있느냐? 2월 4일 그리고 2월 4일. 네, 2월 14일 저희 아침엔 투자 아침 10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밑에 이렇게 밑에. 나와 있네요. 2월 네. 4일, 2월 14일 이렇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팀장님도 꼭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